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온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님이십니다.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하는 의회주의자 박병석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의장님. 예. 네, 아이고, 의장님.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십시다. 국회 본회의장 천정에는 365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민주의 전당 국회는 365일 쉬지 않고 열려야 한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멈추지 않는 실사구시의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질수록 국회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벌써 국회의장이 되시고 2년이 지금 지난 건가요? 벌써. 예, 2년이 되었습니다. 네. 예. 요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예. 길을 잃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엄중하고 민감한 시기에 예. 제가 취임을 했죠. 예. 코로나19가 제 임기 동안 계속됐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여야가 바뀌었는데 정권 교체기에 이어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여야의 이해관계 또는 그 지지자들의 갈등이 아주 제일 첨예한 시기에 예.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의장님이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실 때 마음대로 안 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화를 푸세요? 예, 화가 안 나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평정심, 평상심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은 내가 냉정을 잃으면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차분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중요한 순간에는 또 기도를 하죠.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의장님을 가리키는 수식어 중 하나가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별명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역구가 대전 서구 갑인데 주민들께서 박 의원은 초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선, 4선, 5선, 6선 4번의 선거 구호가 똑같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그 요번 6선 할 때는 한자가 더 들어갔죠.
한결같은 큰 사람 박병서.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예, 네 번의 선고를 똑같이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아까 의장님께서 초반에 비바람이 불지언정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의장님의 정치 인생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 예. 네.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 좀 독특하게 했어요. 예. 대개 선거 가면은 공약집에 뭘 학교를 줘주겠다, 도서관을 줘주겠다, 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돈 들어가는 공약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딱 세 가지만 했습니다. 진짜요? 예,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정한 돈 받지 않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공약 세 가지만 했고요. 또 왜 정치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일 우리 문제가 지역 감정이었어요. 영호남, 충청남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지역구들을 타파하겠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겠다.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겠다. 딱 그렇게만 공약을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 아마 돈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지 않은 유일한 케이스일 겁니다. 예. 근데 재선 때부터는 내놨고요. 오늘 이런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인생책 궁금하시죠? 네. 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면서도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신 분.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입니다. 백범일지라는 책인데요. 네. 우리 허위평론가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백범 일지할 때 일지가 보통은 날마다 쓰는 기록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이때 일지는 그러니까 숨겨진 기록,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범 선생이 상해 그리고 중경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내가 전해주고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본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염원을 담은 방식으로 기술을 한 책이 바로 이 백범일지예요. 이 책은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추천하셨어요? 저는 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백범일지가 결단력 있는 영웅의 면모도 갖췄지만 예.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그렸고요. 과연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적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웅적 면모와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솔직한 것들이 아주 마음에 딱 담아두는 것이죠.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 속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9개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본명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김창암이에요. 그리고 동학에 입교할 때 김창수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 인천 감리소에 갇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탈옥할 때 또 김도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 마곡사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도 합니다. 네. 그때 본명이 원종이었고요. 그리고 교사로 또 재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김구. 근데 이때 구자는 거북 구자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신민의 사건으로 투옥된 후 나와서 썼던 이름이 그 9구자. 그래서 김구를 쓴 거고요. 또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뭐 장진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쓰시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백범이라는 호가 어떻게 나온 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백정할 때의 그 백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을 뜻하는 그 범부를 합쳐서 만든 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선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그런 백정이나 범부들도 나 정도의 애국심은 가져야 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런 호를 지으셨던 거죠. 범하면 호랑이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죠. 예. 예. 저는 솔직히 좀 무식할 수도 있지만 백범이라는 호가 하얀 호랑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 이분의 리더십 가운데 최고를 용기의 리더십이라고 치더라고요. 예. 결단력이 있으신데 그 취하포 사건이라고 예. 그 일제의 특무장교죠. 칼을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을 백주에 대낮에 주먹으로 때려 죽여요. 써붙여라. 내가
우리나라의 국모, 황후를 죽인 사람을 처단했다 하고 도망가질 않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는 그 서대문 연구소에 와서 고문을 받는데 네. 6번을 뺨으로 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고문을 못 이겨서. 그때 너희들이 내 목숨을 뺏을 수 있지만은 나의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백범 선생님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의장님 이 책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새기고 계신 구절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분이 그 황해도에 네. 유명한 유학자의 고능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2줄의 한시를 받습니다.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지만 절벽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은 장부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현해철수 장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야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죠. 내가 목표하는 바,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에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떠올리는 구절이고요. 제가 의장님 어린 시절 뒷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전 삼성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하셨고요. 이미 어린이 회장 그때부터. 출신이세요? 네. 오. 그리고 대전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하셨고요. 그때도.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와. 리더십. 공부는 물론이고 학교 생활까지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족보 인쇄를 하셨어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전국 족보의 한 80% 이상을 저희 아버님 그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셨는데 족보를 하려면 몇 개월씩 어떤 건 한 1년도 걸리니까 예. 교정 보는 분들이 와서 우리 회사 옆에 인근에서 숙식을 하죠. 그럼 우리 마당에 등나무가 있고 평상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쭉 앉아서들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렇게 예.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예. 지금 얘기해보면 인생 얘기, 정치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 했었는 모양이죠. 예.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일변을 시키셨어요. 오.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네, 네.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의원님이 또 시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로맨스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를 좋아하신다고.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때 대전여고 저보다 한 학년 밑에 있는 여학생을 만났는데요. 그때 그럼 교제를 이미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썸 탄 게 아니라 네. 확실히 꽂혔어요. 아. 예. 지금 사모님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설마 그분하고 결혼하신 건 아니죠? 설마 첫사랑은 잘 안 된대요. 예, 7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이 호기심 좀 떨어지고 신선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예. 네. 그 호기심을 유치 않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시를 외워줬어요. 시를 외워서 외워서. 해주셨다는 예. 얘기세요? 그- 우와. 그것이 제가 대변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 제가 듣기로는 100통의 연애 편지를 쓰고 백통의 연애 편지요? 100편의 시를 낭독해 주신 걸로 그렇게 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시가 한 편 있으실까요?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네네. 들려주는 시, 오, 되게 지혜로우시다. 또는 뭐 정말. 눈 내릴 때 들려주는 시 이런 게 있었죠. 정말 깨어계신 우리 뭐 의장님이시네. 눈 오면 김광균 선생님의 설야, 예, 이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멋있어. 서막 끝에 호롱불 여이어가며 서러운 옛 같은 인양 힘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뜰에 나서면 먼 곳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런 식 쭉 날아가고요. 이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병석 오빠. 오빠. 이게 적어 오신 게 아니죠?
의장님이 이제 지금 아주 부드러운 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기자 생활 하실 때 아주 센 분이셨어요. 아주 유명하셨죠. 특종을 하셨는데 그게 국내 특종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특종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1989년인가요? 예. 북경의 천안문 사태라고. 네네, 오, 알죠. 예, 지금도 수백 명이 죽었는지 수천 명이 죽었는지 네네. 모르는 민주화 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때 북경에 가서 당시의 총리였던 조자양, 사우드양이 체포 구금됨으로써 네. 민주화 시위는 실패로 끝났다. 기사를 보도했는데 네. 그것이 세계적 특종이 됐죠. 네, 세계 어느 유수한 언론도 그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이 저 혼자 들어가서 아마 북경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철수하라고 했는데도 철수 안 하셨다고. 예, 그 당시에 신변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부, 요새 뭐 이런 국정원, 문광부 이런 데서 철수해라. 제가 속했던 중앙일보조차도 철수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 제가 홍콩 특파원 시절이니까요. 그때는 우리 북경하고 수격 없을 때입니다. 그 북경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탁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무슨 걱정을 안 하냐. CNN이나 이런데 언론인들도 피 흘리면서 실려가는 게 계속 나오는데 당장 나와라.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서울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요새 얘기하면 국제부장이 그 당시에는 외신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홍콩에 있는 제 아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으니 좀 안심을 시켜주십시오. 예. 한 5분이나 조금 지났을 때 다시 홍콩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제 아내한테서 녹이 띤 목소리로 울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당신은 특종 하나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짐 싸서 갈 것 같아요. 아유, 집 사서 가셔야 되는데 마음은 왜 10번도 그러게요. 집을 싸셨겠죠. 제가 아주 독했죠. 당신은 아직도 당신 남편을 모르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북경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남편은 중국 악도로서 중국의 대변혁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 내 안전은 내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딱 그러지. 그리고 그 특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자였어요. 세계적인 특종을 한 기자. 그러다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 출마 제의는 자민련과 당시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제안이 왔었습니다. 자민련의 제안을 받았었다면 다 우리 충청도를 휩쓸 때인 거예요. 또 김대중 총재께서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하셨는데 예, 몸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생 이뤄가겠다. 언론으로서 내 일생을 마치겠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예. 뭐 뜻하지 않은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천직으로서의 기자가 아니라 언론은 역사의 기록자이긴 하지만 역사를 그리는 주체는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려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4년 뒤에 전혀 뜻하지 않게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도 안 가시고 자민련으로도 안 가시고 대전 서구. 예, 제가 예. 대전을 간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부시장 시절이었어요. 예. 당신의 고건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일했는데 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치의 정치, 지역구를 깨려면 정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아까 백범 선생님 그 일지 중에 서산대사가 쓴 글이 나와요. 눈 내린 길을 함부로 허투루 걷지 말라. 당신이 오늘 걸은 길이 내일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전하면서 예, 모순을 깰 수 있겠죠. 예, 근데 다행히 우리 대전 서구 시민들이 그런 저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육선을 하셨는데 그 이제 육선이라는 게 뭐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텃밭인 것도 아니었고요. 자민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당을 가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웠었죠. 예. 딱 서울시 부시장을 그만두는 날 내려갔는데 공직자는 60일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딱 60일이 있었는데 네. 여론조사가 매일 3등이었고요. 다른 두 분이 40대의 젊은 박병석은 애취급을 했었죠. 네, TV 토론을 한 2번 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기적 같은 것이요. 예. 일을 해내셨네요. 그래야 육선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위기를 그래서 넘겨야? 저 의원 생활하면서 당당한 것이 예. 내가 당락을 위해서 내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 예. 사실 많은 제한이 있었고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예. 예, 떨어지면 인생 삼부작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난 뭐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당으로 옮기는 분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해서 나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딱 입장하시면 이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당당하게 당당하게. 길을 걸으셨으니까. 네. 제가 늘 정치인으로서 가슴을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군주 민수,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들은 물과 같다. 즉 백성들은 정치인이라는 국민들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걸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게 중국 당태종의 정관종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요. 예. 그리고 서울시 예. 정무부시장 하실 때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아침에 딱 집을 나오면 아 나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4시간 누가 나를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항상 투명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냥 서울시 부시장 시절에 아마 차관급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판공비 공개를 했을 겁니다. 항공비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진짜 쉽지 않은 투명하게.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셔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신 분.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되신 건 아닙니다. 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이 찾아갔을 때, 이 당시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예. 당신 경무국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백범 선생은 손사래를 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짜 순사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순사 시험을 혼자 한번 이렇게 쳐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 정도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라던 차에 나는 그냥 임시정부의 문직이나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상 안창호 선생이 경무국장이라고 하는 네. 이 임시정부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백범 선생의 어떤 인품과 실력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 경무국장이라는 게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신문관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네. 사법부의 일들을 혼자서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섬뜩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사형. 그러니까 당시의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스파이들이 막 잠입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뭐 직결 처분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이 김구 선생이 맡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임시정부의 세력이 뭐 계속해서 강화가 됐다면 좋았겠지만 네, 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그때 하면서 한참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파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백범 선생은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던 분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의장님께서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 첫 출발을 하셨을 때 그 전에 기자로서는 뭐 워낙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정치인으로서도 아마 처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변인을 예. 딱 첫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2000년도에 이제 16대 국회 선거가 끝나서 첫 그 당직을 임명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총재를 겸임하셨어요. 김대중 총재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어. 박 의원밖에 없어. 경제도 잘 알고 언론도 잘 알고 대변인을 맡아주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변인을 맡게 됐고요.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정치는 말로써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데 늘 품격 있는 언어를 쓰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이나 글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심정으로 대변을 했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첫 대변을 했어요. 집권당의 대변인이죠. 제가 대변인 그만둘 때 언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박스 기사의 제목이 말의 품격을 높인 대변인. 그런 것이 있고요. 예. 항상 지금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상대방을 혐오하고 진뭉개고 독한 얘기를 해야 네. 박수를 치는 그런 정치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혐오의 정치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한 번도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상대방이 아파하고 또 그야말로 정파에 물들지 않는 다수가 참 할 말했다 하는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 큰 사람, 화내는 사람, 뭔가 쇼하는 사람 이런 분들로 정치인의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 게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기 편만 보는 정치, 상대방을 짓누르고 비판해야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최소한 합리적 다수가 공감하는 정치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언급하지 않겠다, 노코멘트는 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 그거를 정치 한 24년 하시면서 예, 뭐 때로는 뭐 자기 변명도 했겠죠. 어떻게 제가 꼭 그 고귀한 길만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의장님 연관 검색어 중 하나가 말씀드려도 되나? 뭔데요? 팬더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팬더 아저씨요? 네. 아니 의장님 어디가 팬더를 닮으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팬더 아저씨라고 알려지신 거예요, 의장님. 제가 삼선 때 정책의장 때인데요. 네. 그때 어느 방송국에 TV 토론 프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한나라당이었나? 콩모라는 분한테 네. 민주당 토론자가 나가서 번번이 당하고 온다.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요. 네. TV 토론에 공모위원하고 이제 토론을 네, 하게 됐어요. 우리 비서실에서 말렸습니다. 그 프로에 가장 많이 출연했고 누구도 가서 안 당하고 온 사람이 없다. 근데 나갔는데 그 토론이 끝난 뒤에 예. 그 팬더 사진도 올려오면서 아주 그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의장님이 조금 더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개혁성이 약하다는 분도 있고, 이 보수층에서는 민주당 편을 너무 든다는 편도 있고, 예. 의장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좀 치다른 곳에서 중도를 지키시고 중용을 지키신다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예, 저는 일관되게 중도 개혁 노선을 걸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는 개혁성이 좀 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항상 사회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늘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네. 4대 학법 개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하고 지금 국힘하고 합의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합의해서 왔었어요. 네. 그때 초선 의원들이 108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랬지 언제 개정하라 그랬냐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물러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한 줄도 못 고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정 생활을 하거나 의장으로서의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고 네. 귀중한 경험이 저한테 소중히 됐고요. 어떤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실 때 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같이 넘어서야 좀 한 발 선진화된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팬덤 정치에 휩쓸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정치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예. 대개 의원들의 사고방식이 4년 주기예요, 자기 임기. 정말 내 후배 정치인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그 어려운 지역에서 뭐 선거사를 새로 쓴 거죠. 예. 그 내리육선을 할 수 있느냐 물으면 처음엔 내가 운 좋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물을 때는 이 말을 절대 정치인들이 의뢰이 얘기하는 레토릭, 수사라고 듣지 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판단하고 처신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신념입니다. 의장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네, 완벽하셨는데. 맞아요. 예. 의장님을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권진영의 5자로 말해요라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다소 제가 말을 좀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5자로 말해요를 할 뿐입니다, 의장님.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은 정말로 긴장. 정말로 긴장되세요, 의장님? 제대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가 안 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편안해 잘했어. 보이십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두 좋습니다.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국회의장은 공명지조다. 공명지조다. 공명지조라는 게 네, 한 마리의 새인데요. 네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싸우면 둘 다 죽어버리는 것이 소위 공동체란 뜻이죠. 네, 운명 공동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려면 의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두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공명지조다 그렇게. 공명지조. 의장님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답하셨는데 아니 미리 이거 대답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의장은 어떤 존재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길을 잃지 않으니까요. 이미 그 뜻을 갖고 계셨군요. 예. 세 번째 질문. 시원섭섭해? 의장님. 지금 혼나시려고. 5자로 말해. 아이고, 일어서지 마세요. 5자로 말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철들어. 이제 철 들어. 예. 철은 진작에 드신 것 같은데, 의장님. 이제 의정활동 20여 년도 돌아보고 네네. 의장 2년을 돌아보면 네. 참 미숙했구나. 의장님도 그런 생각 하세요? 예.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하는 유시화 선생님이 진 시집이 있어요. 네네네. 제목이 그런데 네. 서양이나 또는 무명 시들의 좋은 시를 모아놓은 예, 건데요.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 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철드는 거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의장님. 예. 자, 그럼 다음 문제. 하고 싶은 일. 땀 흘리는 봉사. 땀 흘리는 봉사. 정말요? 저는 뭐 신문사에 있었고 국회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일에 집중을 해왔잖아요. 네네. 정말 육체적 땀 흘리는 봉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의원님이 산소가 좀 약하신데요? 의장님께서 땀 흘리는 봉사하면 6개. 그러면 땀나는 봉사. 땀나는 잘 맞춰주셨다. 땀나는 네. 봉사. 하나 틀릴 수 있었는데. 예, 통과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산수가 약한데 제가 대학 시험 볼 때 예, 국어는 항상 최고점을 맞았고요. 예. 수학은 100점 만점에 제가 이제 대학을 시험을 여러 번 봤거든요. 7점, 11점 뭐 이 정도였으니까. 진짜요? 정확히 보셨어요. 와. 의장님. 의장님, 제가 그 인간미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느껴집니다, 저.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꿈이 뭐예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요. 통일된 나라. 통일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 의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이 5글자로 말해요를 통해서도 또 완벽한 모습을 네,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세 번째 차트. 나의 소원은. 백범일지가 대체로 상해 그리고 중경에 있을 때 쓰여진 글들의 모음이긴 하지만 이 나의 소원은이라고 하는 이 글은 1947년 간행될 때 네. 실리게 되는데요.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네.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네. 대답할 것이다. 네. 소원 3가지가 있는데 독립으로. 이걸 다 독립으로.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김구 선생님이 네.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은 당연히 이 군정체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담겨지신 것일 테고요. 네. 또 그런 완벽한 이 자유독립, 자주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가져야 하는 것은 부력, 강력, 그러니까 부의 힘과 뭐 어떤 군사력의 힘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 제가 이 감동적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네. 영웅적 면모와 지극히 인간다움 그리고 너무 솔직함 있는데 하나를 더 붙이자면 해안이 있으셨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국강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고 예. 그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네.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있었고 70년 만에 우리 이제 문화가 세계 수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특히 서울 다니면서 느꼈던 문화적 컴플렉스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게 당당하고 예. 저희 어렸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에요. 예. 의장님께서도 3가지 소원이 그러면 통일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만은 분단된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죠. 아, 미중 양국 사이에서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당당하게 우리가 국익이 부딪힐 때 우리의 국익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려면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의장님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좀 직접 읽으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훌륭했지만 어머니가 참 훌륭하셨다. 예. 그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감옥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예. 면회를 오셨는데 나는 너가 여기 있는 것이 경기감사, 경기지사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 김구 선생님이 너무나 의연한 어머님에 내가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백범 선생님이 의지와 결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벽에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었던 장부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이 관심 가졌던 정책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예, 제가 재선 때부터 그 세종시 예. 행정수도, 행정중심도시에 민주당 추진위원장을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전을 할 때 협상을 제가 여의당 의원 대표로서 했었습니다. 네. 의장으로서 어떤 것이 기록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세종국회 시대를 법으로서 열었던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죠. 간단합니다. 11.8%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예.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음으로써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넘치는 수도권을 부족한 지방으로 좀 돌려야 된다. 네. 그렇게 되려면 국회, 행정부가 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장이 돼서 여야 합의하에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을 저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국회의장직은 이제 그만 퇴임을 하시게 되어 내일 여야 정치권에 혹은 뭐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6분의 대통령을 국회의원으로서 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뵀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모름지기 국가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많지만 한편 권력은 유한하다. 시중의 말 따라 있을 때 잘하고 가진 권력을 절제하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결코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회 관련 수사가 아니다. 20여 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익과 국민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잘 새기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하던 게 10일 날 예. 오셔서 잠시 우리 티타임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성, 특히 의원 외교와 정부 외교는 시줄과 날조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쌓아올린 많은 외국 국회의장, 국가원수, 의원들과의 인맥이 국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권지영 씨 오늘 의장님 만나뵌 소감 어땠어요? 오늘 의장님 이렇게 뵈니까 계속 봉사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파더 테레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특하죠. 파더 테레사. 아까 다섯 파더 테레사. 저 말 짧았던 거는 다 이해해 주시나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제가 실수했던 얘기, 부족했던 얘기를 많이 못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평론가 오늘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 이 책을 또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궁한 인생, 그러나 숭고한 인생. 네, 이렇게 한 줄 평 하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 책의 288쪽에 내 60평생을 회고하면 되게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겠고 궁하면 귀함이 없을 것이나 나는 귀에도 궁하고 궁에도 궁한 일생을 지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언제나 빈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이 옹기장이 이 셈법도 많이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번역을 하면 그냥 로또 당첨되면 나 뭐 할까? 이 꿈을 정말 많이 꾸셨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60 넘었는데 한 칸 땅도 없고 하지만 자식들에게 우리는 사회의 빚을 진 거다. 그러니까 사회를 부모처럼 생각하며 그 은덕을 갚고자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저에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예, 거친 길이의 인생이었지만 그 길이의 인생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대한독립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2년여 동안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잃었습니다. 2년여 동안에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꼈던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께서 평안하고 늘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저희들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장님과 함께 인생책 백범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를 함께 했습니다. 뭐 살아오신 세상은 다르지만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그 일심만큼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장님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길 잃지 않고 잘 해내신 거 너무 저희가 감사드리고 예, 내일 퇴임식도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주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매슈 크로퍼드의 책 운전하는 철학자입니다. 정치 철학 박사이자 모터사이클 정비사인 저자 매슈 크로퍼드는 운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이 질문은 이 책의 생명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맞서 운전하는 인간으로 남기,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의 핸들을 직접 잡고 도로 위에 주권을 가진 운전자로 수많은 판단과 움직임을 선택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이길 바라는 모든 운전자에게 책 운전하는 철학자를 추천합니다. 오늘 모익지 두 번째 책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제롬 그루프먼과 패멀라 하츠밴드가 쓴 책 치료하는 마음입니다. 책에는 유방암을 판정받고 유방 절제술을 고민하는 환자, C형 간염에 걸린 암 환자의 간을 이식받고 죽음 앞에서 삶으로 되돌아온 환자와 그의 가족 이야기 같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받은 의료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삶은 계속되기에 자신이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마음들. 최선의 치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치료를 위해 환자와 의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책 치료하는 마음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광기 교수의 책 내 편이 없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나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는 이방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입하는 젊은이처럼 무언가를 떠나 새로운 만남을 갖는 과정의 반복인 삶 속에서 결국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로는 괴물로, 때로는 우리의 안온한 삶을 위협하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져 온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재발견하고 확장한 책, 내 편이 없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회학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노리나 허츠의 책 고립의 시대입니다. 서평자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고립의 시대는 현대인들이 소통 본능을 잃어버린 외로운 생쥐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라고 서평합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일하고 투표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무너뜨리는 고립사회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어떻게 분열된 사회를 다시 통합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단절된 사회를 재건할 것인지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정부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의 책 고립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윌 엘즈워스 존스의 책 뱅크시, 벽 뒤의 남자입니다. 이 책은 2003년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나 자신의 그림을 벽에 붙이고 사라진 퍼포먼스로 유명해진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에 대해 쓴 책입니다. 서평자 김은정 세명대학교 교수는 이 책은 예술계의 규칙과 위계를 거슬러 거꾸로 걸어간 뱅크시의 예술 여정을 함께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가가 무엇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뱅크시 작품들과 다양한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뱅크시의 작품을 경험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확인시켜주는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환경 문제, 반전, 동성애, 공권력 비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그만의 친숙한 표현 양식으로 전달하는 뱅크시. 그와 그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뱅크시 벽 뒤의 남자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